그리고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 대안을 구성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이 유형의 문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요소입니다. 예,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지요.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 대안은 철저한 원인 분석에서 나온다. 그래서 제시문을 끝까지 활용하라 라는 겁니다. 제시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혀 황당하거나 제시문에도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원인 분석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논술은 여러분들의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시문 안에, 우리나라의 논술은 제시문 안에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단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학생은 좋은 글을 쓰게 될 것이고, 발견해내지 못하게 되면 두루뭉술한 글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원인 분석의 과정은 어때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지요. 예컨대 이런 경우에 한번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갑돌이가 있습니다. 갑돌이가 호수가 있고요. 이 호수에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파장이 발생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이 갑돌이가 호수에 돌을 던져서 파장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호수에 파장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학생들의 대부분의 답변은 갑돌이가 돌을 던져서 라고 답변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지요? 이건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원인 분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1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으로 여러분들의 교과서가 지목하고 있는 것은 사라예보의 총성입니다. 그렇죠? 사라예보의 총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예보는 지금 현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죠. 그 당시에는 유고의 한 도시였고요. 이 도시에 오스트리아 신성로마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사라예보에서 라틴다리라는 한 다리에서 세르비아계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이 황태자 부부를 암살한 이 두 발의 총성이 전쟁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른바 슬라브계와 게르만 민족의 갈등이 전면으로 부상했고, 그리고 그동안 수면 아래 존재하고 있었던 그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들이 첨예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원인 분석이 이 수준에서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사라예보의 총격 사건이 있던 바로 그 전날로 가서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감금했다고 합시다. 안 돼. 당신이 여기서 총을 쏘면 전 세계가 세계대전에 휘말리게 된다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죽게 되는데 안 돼 하고 감금을 시켜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의 근본 원인은 두 발의 총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두 발의 총성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누군가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국가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정치행위의 연장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국주의 이해관계,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의 상호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외교적 절차들을 끊임없이 밟고 그 노력을 행하지 않는 이상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을 길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교과서에서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라고 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까지가 원인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표피적으로 드러난 원인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다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의 탐구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이 호수에 파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걸 목적으로 원인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갑돌이가 굳이 돌을 던지지 않아도
이 호수는 언젠가는 파장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렇죠? 지나가던 새가 똥을 싸든 아니면 나뭇잎이 낙엽이 떨어지든 간에 이 호수는 파장을 일으켰을 겁니다. 문제는 이 호수가 파장을 일으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죠. 호수에 물이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상온 상태, 액체 상태로 있어서 그래서 언제든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파장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파장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원인 분석은 그냥 갑돌이가 돌을 던졌다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갑돌이가 돌을 던졌더라도 이곳이 시베리아였다면 파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근본적인 원인은 호수에 물이 있고 물이 상온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원인까지를 밝혀줘야 파장을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호수에 물을 빼버리든 아니면 액체 질소로 물을 얼려버리든 간에 해결책을 강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의 원인 분석은 표피원인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까지 사고할 수 있는 단초가 분명히 제시문 안에 있습니다.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피면서 이것들이 문제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내는 독해 방식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왜 생겼지? 이래서 생겼구나. 그럼 이런 일은 왜 생겼지? 이런 일은 왜 생겼지? 라고 하는 끝없는 인과적인 물음의 연속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만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독해를, 근본 원인에 도달하는 독해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문제 1번. 제시문 가나가 시사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밝히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점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 1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원인 분석하라는 조건은 없지만 해결 방안을, 개선 방안을 논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논술하기 위해서는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 분석이 함께 따라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점을 밝히는 300자,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쓰는 300자, 이렇게 이제 글이 구성되겠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원인을 분석하는 300자, 해결 대안을 쓰는 300자. 일단 크게 그렇게 구성을 잡을 수 있도록 문제만 보고 판단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세밀한 독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시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시문 갑니다. 그 시절에는 덕목과 덕목 사이에도 대립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미와 선의 대립은 일상으로 있는 것이고 충과 효, 정의와 정직도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보통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시절인데요. 덕목과 덕목 사이의 대립이니까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